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입니다. 관측사상 가장 높은 여름 한낮 기온을 보이면서 온열 질환자 역시 어느 여름보다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라고 멀쩡할 리가 없겠죠. 실내를 시원하게 하느라고 바깥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돼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 뉴스핌 김유정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안전 상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낮에 달궈진 한반도가 해가 진 밤에도 제대로 식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서울 최저 기온이 30.3도, 그야말로 초열대야였죠. 지금 서울 기온은 32.9도입니다. 오늘은 어제 측정된 서울의 최고 기온 39.6도보다 더 더운 날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체 건강한 분들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바깥 활동 최대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9도, 춘천 39도, 대전, 대구, 광주가 38도, 부산이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처음 본 숫자였습니다. 어제 관측된 한낮 최고 기온 홍천이 41도, 서울 39.6도였습니다. 선풍기만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전기요금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라면서 에어컨 거의 하루 종일 켜두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관리가 잘 안 된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붙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570건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실외기는 옥상이나 베란다 밖 등 실내에서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안전조치에 비해서 경각심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관리자와 설치업체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이고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밤에도 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루 종일 에어컨 켜놔도 무리가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에어컨 실외기 부분들은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동력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열이 축적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외기가 문제잖아요. 그 철덩어리가 굉장히 뜨겁게 되면서 화재가 나는 건데, 근데 실외기는 어느 정도 열에는 버틸 수 있도록 제작이 됐을 텐데 이게 실외기가 단순히 열이 받는다고 해서 불이 붙는 것, 구체적인 원인은 뭐로 파악되고 있나요? 실외기 자체 물론 어느 정도 열들은 자체 기계적인 부분들이 흡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계속 이제 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자체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열 축적과 그리고 그 실외기 자체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먼지나 이물질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열이 전달되면서 바로 화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먼지나 어떤 이물질이 꼈을 때 일반인들이 그것을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옥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베란다 바깥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게 다 실외기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실외기가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이제 베란다 쪽에나 이렇게 설치하고 또 지상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요즘 이제 주거 공간들이 그 고층화, 초고층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쪽에서 실외기를 설치했다가 설치 과정에 이런 게 낙하하게 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별도 이제 구역에
실외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곳은 이제 그 실외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개인이 관리하는 공간, 베란다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이제 이런 물건들을 적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제 이런 곳에 오랫동안 열이 축적되다 보면 같이 이제 열 축적으로 인한 화재로 발생되는 이런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설치상의 것은 일반인들이 관여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네. 실외기 주변에다 뭐 다른 물건을 함께 둔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벽면에 실외기가 타닥타닥 붙어 있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고요. 뭐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그렇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갈 일은 뭐 별로 없지만은 대형 건물의 경우는 옥상에 가보면 일반 가정용 실외기보다 몇 배는 큰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막 뿜어내면서 몰려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실외기들이 몰려있는 경우는 좀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 실외기들이 한 곳에 이렇게 여러 대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라든지 대형들이 여러 개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열들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예. 또, 열이 많게 되면 아무리 그 좋은 기계들이라도 과열이, 더욱 그 수반되는 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관리 청소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열이 더 많이 이제 그 축적됨으로 해가지고 화재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이죠. 예. 게다가 그 오래된 연립주택이 많은 곳을 가보면은 주택 사이사이가 굉장히 비좁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예. 잘 지나다니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실외기니 뭐 도시가스, 배관, 가스통, 온갖 뭐 전기선, 통신선 같은 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불이 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겠군요.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화재 위험성이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많이 그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가연이 돼가지고 옮기게 되면 또 가스통이라든지 전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전기선들이 타게 되면 거기 합선과 누전, 지락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더 화재를 그 확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어컨 관련해서 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소방청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뭐 실외기 주변에서 흡연하지 말고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이거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뭐 실외기와 실외기 사이는 어느 정도 뭐 떨어뜨려 놓고 이런 안전 가이드라인 없나요? 네, 에어컨 실외기에 잦은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소방청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안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 것처럼 실외기 주변에 흡연을 하지 말고 또 주변에 어떤 가연할 수 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적치나 보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각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특별히 화재 예방에는 실외기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정도의 규정 외에는 지금 별도로 그 화재에 대한 내용은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뭐 설치하는데 규제가 있다. 그게 그 사람 높이의 실외기가 있는 경우 바로 사람한테 뜨거운 바람을 쏘게 되니까 뭐 위로 바람을 가게 하는 가림막을 부착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건축 설비 규정에 뭐 화재에 대비해서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설치할 때는 업체에서 다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큰 관심이 가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설치할 때부터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해줘야 화재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정도 향후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실외기들은 설치업자에 설치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이런 실외기들은 햇빛에 오렇게 노출되게 되면 그 배관 부분들이 테프론 처리되는 걸 또 낡아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가지고 또
전기 접속이라든지 이런 게 불량으로 인해 화재의 원인들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정들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해서 뭐 몇 년 이후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 뭐 주기적으로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사가 됐든 뭐 지자체가 됐든 어디 당국에서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줘야 될 텐데 왜 이런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도 요구가 되고 있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올해 들어서도 냉방기기, 에어컨 관련해서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에어컨 판매만 늘어나게 된다면은 다행히 이런 화재 사고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 설치하는데 관여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설치돼가지고 관리 운영은 본인들이 하지만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뭐 다 공이 마찬가지인데 다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해야 냉방 장치를 혹은 바람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열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2-3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그 전기를 끄고 환기를 또 시켜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게 화재 예방도 그렇고 건강상 부분에도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에 날이 덥다 보니까 2-3시간마다 한 번 끄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외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좀 실외기를 좀 식힐 그런 요령으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실외기에 찬물을 뿌려주면서 실외기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것. 화재 예방이라든지 뭐 실내 공기를 더 시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실외기 쪽에 이제 실외기 자체는 건물 내에 열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냉각시켜 다시 건물 내로 넣어주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게 되면 훨씬 그 냉각 효과는 또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실외기들은 바깥에 있지만 비가 맞아도 아무 이상이 없게 그렇게 기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임의적으로 뭐 단순하게 물을 뭐 부은다든지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청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물로 가지고 세척을 하고 어느 정도 건조시키고 이러면 훨씬 그 효율이 기계적인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 있고 훨씬 효율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실외기 온도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뭐 그 냉방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뭐 일시적입니다만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나 그 베란다 쪽에 실외기를 있는 방향을 향해서 실내에서 선풍기를 쏘면은 실외기가 좀 덜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갑자기 단순한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있고 그 실외기 바깥 외부 쪽에 이제 그 환풍구 쪽에는 미세한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에 이물질이나 먼지 이런 게 끼게 되면 공기 흡입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대로 이제 에어로가 분다든지 물로 청소해주게 되면 훨씬 실외기 열도 줄여줄 수 있고 효과적이라고 전기 소모도 줄여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바깥에 실외기가 다닥다닥 다 붙어있지만 요즘에 신축되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실내 공간에 따로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내에 실외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열이 더 축적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 물을 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냥 선풍기를 쬐주면 좀 나을 수도 있을까요? 그 건물 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층 건축물에 초고층 건축물에는 별도 실외기를 설치하는 그 베란다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래쪽하고 위쪽에 창들이 다 있거든요.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겨울이나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니까 테이프로 막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공기 순환이 안 되고 안에 열이 더 축적이 높아질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환기가 제대로 잘 되면 문이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연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고요. 확인이. 또 뭐 공기를 순환할 수 있다면 순환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에어컨 실외기가 자동으로 식을 수 있도록 통풍구를 만들어 놓은 곳, 그곳을 막으면은 당연히 그 열이 그 실내에 축적되고 실외기도 과열될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뭐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전문가들이 설치하는 부분이고 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안전당국 그리고 관련 업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 지적해 주신 거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2달 연속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2%가 올라서 6월 0.23%에 이어서 2달 연속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개발계획 발표와 재건축 사업 등의 호재로 영등포구가 0.85%, 용산구가 0.5% 올랐습니다. 반면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각각 0.2%, 0.08%가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0.06%가 올라서 4개월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균형 발전과 남북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시는 먼저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존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합니다.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신설되는 원도심 전담기구인 원도심 재생조정관과 산하기관의 업무를 주관합니다. 인천시는 또 각 부서에 분산된 남북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남북교류협력 담당관도 신설해서 평화정책과 교류협력 부문에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풍기 없이 생활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 물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67개 사회복지관에 선풍기 500대와 쿨매트 700세트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일산업과 한화생활건강이 선풍기 250대와 쿨매트 350세트를 기부했고, 나머지는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냉방 복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1, 2차 지원에 이은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아에로멕시코 등 7개 항공사가 이르면 올 10월 말에 추가로 이전합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추가 이전이 확정된 항공사는 아에로멕시코와 알리탈리아, 중화항공과 가루다항공, 샤먼항공과 체코항공, 그리고 아에로플로트 등 항공동맹체 스카이팀의 7개 회원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제1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체크인 카운터 부족과 제1터미널 항공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문을 연 제2터미널은 그동안 대한항공을 비롯한 스카이팀 소속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 전용으로 운영돼 왔고, 이번 이전으로 모두 11개 항공사가 이용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556건 가운데 12%인 65건이 지방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결정이 내려진 65건의 부과 액수는 모두 80억 8,2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 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서 구제를 신청한 지방세 부과 안건을 심의해서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폭염 속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마포대교 아래에서 대규모 헌책방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5일까지 마포대교 남단 서울색공원에서 한강다리 및 헌책방 축제를 개최합니다.
전국 책방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서울, 경기, 전남 지역 헌책방 200여 곳의 고서와 단행본, 전문 도서, 어린이 도서 등 10만여 권이 전시돼서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주말에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팝업북 만들기, 인형극, 미니 강연, 팟캐스트, 부크박스 공개방송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임진강에 공중운송수단인 소형 케이블카를 설치합니다. 오는 20일 공사를 시작할 임진강 케이블카 설치 공사는 32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한 번에 10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는 임진강 남쪽 임진강 관광지와 안보체험관인 임진강 북쪽 반환 미군기지 간 850m를 연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면서요. 슈가컬트가 부르는 메모리 듣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뉴스핌 김효정 여행 전문 기자에게 뜨거운 여름 휴가철에 어디를 가보면 좋을지 여행지를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안전 상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2부 순서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 off. 네, 주말을 이틀 앞둔 오늘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죠.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세계 여행을 다녀왔어요. 맞아요. 일본, 러시아, 독일 다녀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어디로 가보면 좋을지 추천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디입니까? 네, 이번 주말에는 고즈넉한 매력이 있는 안동으로 떠나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찜닭 아니면 하회마을 뿐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안동의 숨은 매력 여행지도 같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동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많다고 알려진 도시인데요. 어디부터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영주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 여기도 있어요. 네. 봉정사라고 하는데요. 봉정사가 사실 유네스코 산사 중에 가장 특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전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봉정사가 사실은 규모는 크지 않아요. 다른 사찰에 비해서. 그렇지만 오래된 건물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가장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국보 15호로 지정된 극락전이 그 정면 4칸, 측면 4칸, 맞배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고려 시대부터 지어졌는데 이게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축학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옆에 보시면 또 석조 열애자상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되게 조그마한 이제 석조로 이루어진 이제 불상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슬픈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게 안정사라는 곳에 있었던 이제 석조상이었는데 안동댐 건설로 인해서 그 안정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모셔야 되니까 봉정사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동하면 역시 역사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극락전
봉정사 이런 소개를 해주셨는데 봉정사는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됐구나. 네. 그 속에 얼마나 숱한 세월의 흔적이 있을까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또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병산서원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네. 원래 도산서원이 더 유명해요. 안동에서는. 그렇지만 병산서원도 매력이 넘치는 곳인데요. 그 병산서원은 사실은 유성룡 광해 시절에 유성룡의 학문과 네.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존덕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병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원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랑 유명한 분들을 많이 배출을 했고요. 네. 사실 대원군 시절에 많은 서원을 철폐령을 내려가지고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훼손되거나 철거되지 않고 살아남은 서원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제일 좋은 거는 병산서원이라고 써있는 현판이 있는 퇴마루에 앉아있는 건데요. 네. 그 전경을 다 바라보면서 멍하게 시간을 보내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그 병산서원 앞에 낙동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에 아주 가까이서 보실 수도 있고 그 낙동강변을 산책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병산서원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통 건축물을 보면 특히 목조 건물 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퇴마루에 앉아서 쭉 낙동강변을 바라보고 산책까지 한다면은 여름 피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저도 여름에 갔었는데요. 네. 약간 스카프를 둘러야 될 정도로 쌀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강변에 네. 가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한 피서구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동을 관광하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맞아요. 네. 안동의 모토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꼭 어울릴 만큼 되게 역사적으로 유물이 많은 곳인데요. 그걸 재밌게 투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탬프 투어예요. 어허. 근데 이걸 스탬프 투어가 10곳 관광지, 안동에 있는 관광지 10곳을 가시면 네. 그중에 7곳만 가셔도 선물을 받는데요. 어허. 그중에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제가 말씀드렸던 월영교 이런 관광지를 들르면 되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네.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관광지의 50m 안에만 가야 스탬프를 찍힐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가야 되네요. 네, 진짜 가야 돼요. 안 가면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50m 안에 가면 스탬프를 찍으실 수 있고 7개를 모으시면 텀블러 아하.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10개를 받으시면 하회탈이 각인된 가죽 필통을 받아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게임 같기도 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안동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안동 곳곳을 스탬프 찍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맞아요. 슬슬 시간도 끼니 때가 되잖아요. 네. 안동 하면은 당연히 닭찜이 유명하고 찜닭으로 불리지만 맞아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안동하면 찜닭이라고 단어가 떠오를 만큼 네. 유명한데요. 안동에서는 치킨집에서도 찜닭을 판다고 해요. 세상에. 네. 그 정도로 안동에서는 흔한 음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동 찜닭이 또 특별한 이유가 저도 직접 먹어봤을 때 한방의 향도 나고 조금 소스가 특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 끝까지 먹을 때까지도 당면이 불지 않더라고요. 말도 진짜입니다. 안 돼요. 진짜요? 네. 그래서 비법이 있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면이 붉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안동 찜닭은 흔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왜 찜닭 얘기 실컷 해놓고서 다른 거예요? 네. 네. 안동 갈비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안동 갈비. 네. 안동에서는 갈비를 특별하게 생고기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좀 생소한 음식이긴 하네요. 안동 그쵸? 갈비라고 하니까. 네. 안동에서는 보통 다 찜닭을 드시기 때문에 근데 안동 갈비는 생고기로 만들고 조선 간장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식감도 되게 살아있고 고기의 육즙까지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찜닭을 1박 2일을 묵으시면 하루는 찜닭을 먹고 또 이틀 내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이죠. 네, 예. 하루는 갈비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갈비가 또 파절임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파절임이 또
참기름에 버무려져 있어서 고소한 파절임이랑 담백한 갈비가 잘 어울립니다. 저 지금 사진을 찾아봤는데 진짜 일반적인 갈비하고는 달라요. 네. 진짜 생고기가 양념으로 버무려져 있고 이것을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안동하면 이왕 좀 묵는 김에 네. 특별한 곳에서 숙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이 태계이왕이라고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위인이잖아요. 네. 그 후손이 살고 있는 치암고택이라는 곳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안동에서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데도 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접근성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곳은 그 별까지 보일 정도로 되게 고요하고 또 멋있는 풍경들이 펼쳐지는 곳인데 네. 그 안에 있는 치암고택에 살고 있는 고양이도 있어요. 네. 고양이랑도 같이 어울리면서 네. 이제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텐마루에 앉아서 치암고택의 안주인이 직접 만든 다과상을 즐기는 거였는데요. 이 다과상에 만들어진 다식이나 양갱들이 전부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체험 비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체험입니다. 치암고택에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안동 다녀왔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만나보죠.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을 만나볼 텐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물놀이 하러 많이 가시죠. 계곡으로도 요즘엔 많이 가시더라고요. 해수욕장은 햇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요즘에 오존 농도도 높고 그 자외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곡을 많이 찾는데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한 안전 응급조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지 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깨우고 누르고 알리고 이른바 쓰리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해주신 말이었는데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할 때 보통 이렇게 후후 하고서 구강 대 구강 그 바람을 불어넣는 그거는 일반인 분들이 심폐소생술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인공호흡은 이제 일반인에게는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인공호흡의 경우 정확히 배운 분들이 아니라면 실시하기가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고요. 또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게 입대-입 인공호흡을 하기란 쉽지 않죠. 이처럼 위생이나 미숙 등의 문제로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인공호흡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가슴 압박이 더 지체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인공호흡이 자신 없고 이제 위생상 꺼려지는 분들은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만을 하셔도 됩니다. 또 이외에 인공호흡 할 수 있다, 나는 인공호흡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가슴 압박만 제대로 해주더라도 환자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아니면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그 응급 조치를 하는데 큰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건데 그 호흡을 하고 안 하고는 별 차이가 없나요? 네, 이게 신정지 초기에는 혈액의 이제 산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수분간 유지되기 때문에 네.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이제 인공호흡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합니다. 이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여름철 물놀이 익수 환자의 경우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됨으로써 심정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혈액의 산소 농도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예, 물론 물에 빠진 환자들은 호흡이 멈춰 있었으니까 당연히 혈액의 산소 농도가 부족할 텐데 네. 그러면 자신 있다면 인공호흡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이때도 좀 자신이 없다면 가슴 압박만 실시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공호흡을 하신다고 하면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네. 인공호흡은 한 손은 환자의 이마에, 다른 손은 아래턱의 뼈 부분에 대고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기도 개방을 한 뒤
평소 숨쉬는 만큼의 호흡량을 1초에 걸쳐서 천천히 불어넣는데요. 10초 이내에 하고 재빨리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 30번 하고 호흡 2번을 번갈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날은 점점 더워지고 물놀이 많이들 가시는데 물에 빠진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공호흡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물에 빠진 환자들에게 특별히 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찬물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구조된 입수 환자의 경우에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네. 구조 즉시 물에 젖은 옷은 제거하고 담요 등을 활용해 몸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면 환자를 물 밖으로 확실히 나오게 한 뒤 환자 몸에 물기를 닦고 이제 패치를 붙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주신 것은 다 성인 기준인 것 같은데 어린이들의 경우는 좀 더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이들은 체구가 작다 보니까 가슴 압박 깊이가 달라요. 8세 미만 소아의 경우는 약 4에서 5cm 정도의 깊이로 눌러주는데요. 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의 경우 성인보다 작은 에너지의 전기 충격을 주는데요. 열었을 때 이제 소아용 패치가 따로 있는 경우 그림대로 똑같이 붙여주시고 커넥터를 꼽으면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소아용 에너지를 줍니다. 만일 소아용 패치나 에너지 조절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용 자동 심장 충격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네. 이때는 성인용 패치다 보니 아이 가슴에 붙이기가 좀 클 수가 있어요. 붙이는 위치를 가슴 앞뒤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가슴 가운데 딱딱히 만져졌던 가슴뼈의 왼쪽에 붙이시고 다른 하나는 등의 견갑골, 날개뼈 밑에 앞뒤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머뭇머뭇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제 심장지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4분 들어보셨죠? 네. 이제 재빨리 이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해줘야지 추후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머뭇거리고 책임 소재로 우리 구급대원들만 기다리다가 이제 환자의 뇌는 점점 죽어가는데요. 설령 뒤늦게 시작한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다 하더라도 뇌세포가 이미 손상을 입게 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네. 뇌사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심정지 환자에게 신고하고 가슴 압박해주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또 이제 전문 인력이 배치된 수영장에서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강이나 호수보다 최대 4배나 더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혹시나 환자에게 좀 피해가 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면책 조항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도 좀 교육을 나가면요. 심폐소생술을 잘못해서 환자에게 해로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의도하지 않게 해를 입혀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갈비뼈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법적인 보호 받을 뿐만 아니라 갈비뼈나 가슴뼈 골절은 저희 같은 구급대원이나 의사분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해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장이 정지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더한 해로움은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잘 수행할 자신이 없더라도 시도하시고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말 소중한 행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8월 2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진 목적 없이